자, 한번 뭐 계속 매년 문제가 나오면 제가 분석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번에 뭐 122회 같은 경우에 분석을 해봤더니 여기 뭐 기초이론, 전원편, 기초이론하고 조명 동력, 전원편부터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배전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가 많이 나왔냐면 배전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최근에 이제 트렌드가 이게 뭐죠? 그 출제 범위가 주어지고 나서 출제위원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범위 내에서 출제를 하는데 배전편이 의외로 이거는 이제 누가 배전이냐 전원이냐 뭐 누가 나눈 게 아니라 우리 이제 기본 교재에 있는 거 기본반 교재로 봤을 때 전원편 배전편 있잖아요. 그걸로 봤을 때 배전편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나오고 전원편은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 예전보다 줄어들었고 그렇게 계속 추세가 가고 있어요. 전전 전에는 뭐 여기 전원편에 수변전 설비에 있는 수변전 설비하고 기기하고 이런 게 하나도 안 나온 적도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좀 몇 개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배전편이 많이 나왔고 이번에도 보면은 특별히 이제 배전 간선, 배전 설계 하는 부분에서 또 한 4문제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또 특이하게 5문제 많이 나온 데가 에너지 절약하고 신기술, 이쪽이 신재생 에너지 쪽하고 에너지 절감, ESS 이쪽이 또 왕창 몰아서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쪽도 3문제 정도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이 뒤쪽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통신 설비 이쪽도 3문제씩이나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지 않으면 또 상당히 또 쓰기가 좀 힘들었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에너지 절약은 뭐 우리가 잘 공부해야지 되고 에너지 절약 안에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거 안에 또 ESS가 들어있으니까 ESS도 계속 출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화재 대책 때문에 계속 출제가 되는데 화재 대책이 다 잘 마무리가 돼도 ESS는 계속 출제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ESS를 적용을 해가지고 나타나는 효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둬야지 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시험에 나올 거니까 ESS는 항상 잘 준비를 해두셔야지 되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는 제가 뭐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뭐 이렇게 대표적인 거 몇 개만 하고 잘 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쭉 실제로 문제 분석해 놓은 걸 보면은 태양광 발전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개통 연계, 분산형 전원의 개통 연계하는 거 정도는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를 공부하려면 잘 공부를 해놔야지 된다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도 개통 연계, 태양광 발전도 나왔지만 개통 연계에 대해서 또 시험에 나왔죠. 그렇게 뭐 분석은 그렇습니다. 뭐 기초이론에서는 뭐 나왔었어요? 한 문제 나왔는데 IGCT? 예, 그쵸? IGBT가 아니고 IGCT 나왔죠. 그래서 저도 문제 보자마자 IGBT는 알겠는데 IGCT는 또 뭐야? 이러면서 좀 난감해했었습니다. 그리고 조명 설비에서는 뭐 나왔어요? 이번에 저기 뭡니까? 이 시각 현상 나왔잖아요. 네, 시각 현상에 대해서 수능에 대해서 나오고 퍼킨즈 현상 나오고 시감도 나오고 그죠? 그 시각 현상에 대해서 나왔었고 그 다음에 터널 조명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뭐 나왔습니까? 빛공해 대책 나왔네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3문제 나왔고 이건 뭐 조명 설비도 2문제나 3문제 정도는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 우리가 버리면 안 됩니다. 동력 설비는 이번에 동력 속도 제어가 나왔죠. 엘리베이터 속도 제어로 나왔는데 엘리베이터 문제라기보다는 속도 제어 문제다라고 봐야지 되겠죠. 동력 설비로 제가 챕터를 넣었고 수변전 설비 시스템에서는 이번에 모선이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수변 설비에서 이제 이중화하고 뭐 단일화하고 하는데 신뢰성에 대한 거죠. 그래서 인입을 이중화할 거냐, 모선을 이중화할 거냐, 변전 시스템을 이중화할 거냐, 뭐 단일화할 거냐 그런 건데 이제 여기 모선에 대해서 이번에는 시험에 나왔고 그 다음에 차단기, 개폐기, 퓨즈 요 폴더 안에는 뭐 개폐 서지 나왔죠. 차단기에서 개폐 서지 이건 뭐 전통적으로 우리가 공부 많이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전원편 쪽에는 좀 이렇게 쭉 나왔어요. 피레기에서는 뭐 나왔습니까? 피레기에서는 이 피레기는 좋은데 거기에 특성에 대해서 나왔으면 좋은데 여기 디스커넥터에 대해서 나왔죠. 피레기에 있는 단로기에 대해서 시험에 나왔고 이번에 축전지는 UPS용 축전지의 어떤 갖춰야 될 요건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전지 공부할 게 뭐 용량 산정 공부를 해야지 된다. 제일 중요하니까. 그리고 축전지에서
특성을 보면은 저기 뭡니까 이상 현상이라든지 충전 방식 요 정도만 우리 공부하면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축전지의 요건에 대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축전지의 요건은 책에서 안 봤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우리가 기술사 공부를 하는데 약간의 응용력이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한 게 축전지의 요건 그러면 당장 책에서 축전지의 요건을 안 봤어도 우리가 축전지의 용량 산정을 할 줄 알면 그거 제대로 이해하면 용량 산정할 때 뭐가 필요하지? 축전지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해서 쓰면은 그게 답이 되죠. 그렇게 해서 방전 전류 특성이 좋아야 된다라든지 뭐 방전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종지전압이 빨리 떨어지지 않아야지 된다라든지 온도에 따라서 특성이 변화하니까 그런 거를 지켜줘야지 된다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축전지에 대한 요건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배전 쪽 배전 설비 설계 4개나 나왔는데 뭐 나왔습니까? 지중 선로에 대해서 나왔고 그 다음에 또 트렌치에 대해서 나왔고 그리고 배전 선로의 손실에 대해서 이번에 나왔고 동상 다조 포설도 나왔는데 그 중에 3개가 이게 아마 3교시에 몰아서 나왔어요. 그래서 쫙 또 이 배전도 4문제 나온 것도 좀 몰아서 나왔지만 그것도 3교시에 또 홀딱 몰아서 나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이 공부가 요 부분에서 또 안 되어 있으면 또 이거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되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여러분들이 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 분석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배전편이 상대적으로 계속 많이 나오고 있다. 배전편을 이제 소홀히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배전하고 여기 들어가면은 이제 기술 기준, 이번에는 또 특이하게 기술 기준을 여기 IC 60364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제로로 나왔는데 다른 데 있는 또 기준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통신 관련된 또 기준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지금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뭡니까 신재생 에너지 뭐 잘 못한다고 하면 좀 버리고 여기 분사연전 개통 연계 이런 것만 좀 확실하게 하고 통신도 하지 말고 제대로 전기 쪽을 제대로 한 다음에 통신을 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제대로 빗나간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배전 쪽도 이제 열심히 좀 공부를 좀 타겟을 잡아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통신 쪽에는 제가 뭐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지 된다라고 했어요? 기억나는 게 있으십니까? 통신은 잡다한 거 여러 가지 보지 말고 하나만 봐라 라고 했는데 네, 국토부 기준 그것만 보라고 했잖아요. 국토해양부 기준에서만 거의 나온다. 방송, 통신 이런 것들은 거기에만 제대로 공부를 하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시험 치르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따가 국토부 기준 같은 경우에는 뭐 다운받으면 되니까 밴드에도 올려져 있고 거기 제가 이게 해설한 것도 통신 내용 딱 보자마자 국토부에 있나 보자. 그리고 국토부에 착 보면 거기 있는 항목대로 냈어요. 실제로 그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네, 그런 거를 이제 알게 됩니다. 자, 네.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121회하고 120회도 보면 이쪽에 배전편 쪽이 좀 더 많이 나온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기 121회는 그래도 약간 전원편 쪽도 좀 나온 편이었는데 120회는 또 배전편 쪽도 또 많이 나왔고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보면 여기 지금 3년치 중에서 47문제 나온 부분이 이제 수변전 설비거든요. 근데 62문제 나온 게 여기가 배전 설비예요. 그리고 요 배전 설비 하나라고 하면은 간선 방식 어떻게 할 거냐, 배전 시스템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여기에 전원의 어떤 품질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전압 강화 이런 것들이 이제 배전에 들어가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많이 나왔는데 여기 수면전 설비하고 배전 설비가 비등비등하게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배전 설비 쪽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상하게 왜 그런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렇게 나오고 있고 이번에 계속 또 제가 문제 분석을 하고 내년에 시험에 나올 것도 이렇게 찍어 놓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예상을 빗나가는 것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또 그랬지만 예상은 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 범위 안에 대부분 다 들어옵니다. 지금 전체적인 틀은 그렇고 여기도 보면은 20년치에서 이 수변전 설비 20년치 분석을 해보면 한 20%가 나왔는데 지금은
불과 한 3년 정도가 추가적으로 더해지면서 이쪽이 저는 수변전 설비 쪽이 확 줄었어요. 그래서 한 4%, 3%, 4% 정도가 줄어든 게 보이고요. 배전 설비는 20% 정도 나오는 거에서 20년치에서 최근에 3년치를 보면은 또 이렇게 확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전원 설비가 좀 줄어들고 배전 설비가 좀 올라가고 있구나, 그런 거 알게 되고, 뒤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 접지, 피해 방제, 에너지 절약, 신재생, 그 다음에 통신, 이런 쪽도 조금씩 다 조금씩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아무튼 배전 쪽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사 시험이라는 게 얼른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빠르게 좀 합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 트렌드도 바뀌고 또 그거 쫓아가야지 되고, 그렇게 하니까 더 힘들어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학원에서 요점을 잘 정리된 거를 얘기를 하면은 그거 가지고 빠르게 좀 습득을 하셔서, 이해도 중요하지만 이해 다음에는 정리하고 암기해야 되는 게 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좀 빠르게 공부해가지고 빨리 합격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자꾸 이제 트렌드가 이 신재생 에너지 절약, 그 다음에 그런 에너지 절약을 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공부해야 될 포인트들이 자꾸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네, 1교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1, 2, 3, 4교시 하는데, 1교시는 제가 하고요. 3교시를 우리 문철영 교수님이 할게요. 문제 해설하는 거를. 근데 시간이 또 발송배전 해설을 해야지 되니까 제가 1교시 하고, 그 다음에 문 교수님이 3교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제가 2교시 하고 4교시, 이렇게 1, 3, 2, 4 이렇게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1교시 문제를 이제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첫 번째, 전력용 반도체 중에 IGCT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IGCT는 뭐지? 내가 지금 잘 모르겠으면 일단 한번 좀 제껴놔 보고요. 두 번째, 피레기의 단로 장치. 피레기는 내가 잘 아는 거예요. 근데 여기 단로 장치에 대해서 잘 아느냐? 알고 있으면 동그라미. 이제 알아야 됩니다. 피레기에 대해서 제가 공부할 때 우리 이 단로 장치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아는데 1교시 문제니까 10점짜리니까 한 페이지 정도, 또 한 페이지가 조금 안 돼도 돼요. 그 특징에 대해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차단하려고 해놓은 거죠. 그리고 왜 차단해야 되는지 알면 되는 거고, 이해를 해서. 그 다음에 3번, 수변전 설비에서 변압기 뱅크 2차 측의 모선 방식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모선 방식 잘 써야지 되고. 자, 4번, 옥내 배선 공사의 케이블 트렌치 공사 시설 기준. 케이블 트렌치 공사 시설 기준에서 여기 케이블 트렌치가 있는데, 여기 배선을 하는 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다고 그랬습니까? 트레이에 대한 배선 기준을 그대로 준용한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내가 트렌치에 대해서 계획을 해봤거나 설계를 해봤거나 아니면 공부를 하면서 트렌치를 한번 그려보면서 공부를 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트렌치를 그려놓고 여기에 어떤 시스템들이 들어가야 되느냐, 위에 커버가 이렇게 들어가야지 되는 거, 여기 안에는 뭡니까, 이 배선을 하기 위해, 케이블 배선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정리를 하기 위한, 케이블이 상하지 않게 어떤 것들을, 구조물을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느냐, 어떤 철물이 들어가느냐, 그거 알고 있으면 쓸 수 있죠. 선택해야지 되는 문제이고. 그 다음에 5번, 신재생 에너지 설비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서 태양광 설비 시공 기준이 있대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관한 지침이다라고 해서 이거 기술 기준적인 내용이구나 라고 좀 생각을 했고요. 보자마자. 근데 태양광 모듈의 제품에 대해서, 이게 1번이죠. 그 다음에 설치 용량에 대해서 2번이죠. 3번은 설치 상태에 대해서. 그래서 태양광 모듈의 제품에는 뭐가 있어요? 설계를 한다 그러면 단결정 있고 다결정 있고 뭐 평판형 있고 BIPV형 있고, 그런 거에 대한 특징들이 있잖아요. 효율이 좋고 떨어지고 뭐 그런 것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썼을 겁니다, 이 문제를 보면은. 그리고 설치 용량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라. 그러면은 이게 약 1m, 2m 되는 판넬 하나에 뭐 300W짜리, 400W짜리, 요즘 뭐 400 몇십 W짜리 효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런 효율 증가에 대한 거, 여기에서도 그럼 효율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어떤 면적에 따른 어떤 발전량, 그리고 면적에 따른 이 설비 용량이 어떻게 되냐, 모듈에 대해서 모듈의 설치 용량에 대해서 한번 해보라고 쓴 거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설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라고 하면 설치를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혹시 또 음영이 졌을 때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설치를 하는 건데, 이 답을 달려고 탁
찾아가서 보자마자 제가 솔직히 조금 깜짝 놀랐어요. 이런 답을 요구를 하다니 이러면서 제품은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게 답이고 설치 용량도 계획된 대로 설치해야 된다. 그게 답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제가 갑자기 욱해가지고 밴드에 살짝 올렸었잖아요. 이런 답을 요구를 하는 문제가 기술사 시험에 출제될 수가 있는 건가? 사실 이렇게 살짝 좀 생각을 했었어요. 태양광 하는 사람들은 또 이 지침에 대해서 따르기도 하고, 그래서 밴드에 올렸더니 뭐 알아야 되는 내용이다 이런 댓글이 달려가지고 제가 마음을 삭히고 이제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라고 해서 갔는데, 아무튼 이거는 답이 좀 우리 기술사 공부를 하는데 기술적으로 좀 접목해야 돼. 이 기술 기준에 대해서 나오더라도 기술적으로 접목해가지고 답을 달거나 알아야 되거나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답이 승인을 받아야 된다, 뭐 용량이 설계된 대로 설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 문제의 문제의 품질이 좀 좋지 않았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뭐라고 할 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공부해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가면 되는 거고, 모르는 게 나오면 제끼면 되는 거고, 또 내가 이걸 직접 꼭 써야 된다면 그런 식으로 써야죠. 뭐 내가 아는 대로, 내가 공부한 대로 모듈이다 그러면 이러이러한 모듈이 있다. 그리고 설치 용량은 무엇을 검토를 해야 된다. 효율이 뭐 증가하고 있다라든지, 설계를 할 때 뭐 최근에 최근에 나오는 제품, 효율이 높은 제품,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야지 된다.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답이 아니어서 점수를 많이 안 주겠지만, 네. 자, 6번은 UPS용 축전지의 선정. 이게 UPS가 나와 있고 지금 축전지가 나와 있죠. UPS용 축전지를 할 때 어떠한 요구사항이 있는지, 또 뭘 필요 조건을 채워줘야지 되는지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 UPS용이 아니어도 모든 축전지가 가져야 될 요건에 대해서 쓰면 됩니다. 그 항목에 대해서 이해되는 대로 쓰면 되고요. 특히 UPS용이다라고 하면 UPS는 상당히 대용량화가 되어 있는 곳이 많아요. 그리고 정전이 되면 그 전체 부하가 그냥 다 출력으로 나가야지 되는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출력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뭐 비상발전기 돌아가고 그러면서 예비전원이 추가적으로 들어오고, 이런 시스템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일반적인 연축전지보다 알칼리 축전지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성이 조금 더 좋은 그런 것들을 생각해가지고 좀 쓰시면 되는데, 기본적인 요건은 다 같습니다. 이따 문제 풀이해서 한번 볼게요. 6번도 그래서 풀 수 있었으면 좋겠고, 조금 뭐 내가 아는 문제인가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내가 이해를 하면서 공부했다라고 하면 충분히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 전기사업법령에서 정한 전기 품질 기준. 전기의 품질 기준, 그럼 뭐가 탁 떠올라야 돼요? 여기서 막 고조파, 노이즈 막 이런 거보다 전기 품질 기준 하면 전압, 품질, 주파수, 요게 먼저 떠올라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떠올라는 게 뭐 고주파 떠올라도 되고요. 뭐 정전이 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 이제 떠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떠오르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 우리 지금 ESS 문제 이번에 왕창 나왔잖아요. 난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ESS를 우리가 설치하는 이유, 이거 뭔가 품질 유지를 위해서 설치하는 경우 많거든요. 특히 태양광 발전하고 풍력 발전하고 여기에서 ESS를 연계하는 이유, 이거 이제 제가 예상 문제로도 만들어 놨었는데, 연계하는 이유도 계통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신재생 에너지가 막 분산형 전원을 붙으면 품질 유지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런 걸 유지하기 위해서 또 ESS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도 조금 더 이 거시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것도 ESS하고 또 관련된 문제일 수 있다. 우리나라 계통의 안정도를 뭘로 맞춰갈 거냐, 이제 신재생 에너지 분산형 전원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시대에서 어떻게 맞춰갈 거냐, 그에 대한 대책들이 계속 나오는 거니까요. 아무튼 전기 품질에 대해서 내가 좀 알아야지 된다. 너무 많이 안다라고 했나요, 제가? 뭐 잘 모를 수도 있죠. 뭐 이런 거 세모 이렇게 칠 수도 있습니다. 트렌치 공사 모를 수도 있죠. 근데 그 암기해야 되니까 또 이거 어떻게 설치하는지. 그래서 개인적으로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그런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됐습니다. 8번 보면 원격 검침 설비. 딱 보자마자 이거 잘 봐야 돼요. 이런 거 볼 때 문제를 딱 보자마자 저는 이거 AMI다 이렇게 그냥 문득 떠올랐었거든요. 처음 제가 문제를 봤을 때. 근데 다시 한번 보니까 원격 검침 설비.
그래서 여기에 구성, 기능, 전송, 선로, 배선, 그래서 AMI를 탁 떠올리면서 이거 구성하고 기능하고 배선하고 어떻게 쓰지? 이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세대별 원격 검침 설비라고 되어 있어서 이거 원격 그냥 전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뭡니까, 수도도 하고 난방도 하고 그런 원격 검침 설비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통신 쪽, 제어 쪽 이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잘 공부 안 하는데 아무튼 나중에 선택해서 써야 될 상황이 크니까 이제 일단 세모로 좀 쳐놓고, 얘도 답안지를 달려고 하면 어디를 펴봤겠어요? 제가 국토부 기준을 펴봤겠죠. 일단 국토부에 원격 검침 설비가 있는데, 이제 있는 건 알아요. 있는데 한번 착 펴봤어요. 펴봤더니 또 탁탁탁 목차가 또 딱딱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리고 9번 분산형 전환의 배전계통 연계 목적. 여기 또 이번에 또 1교시에도 나왔습니다. 계통 연계 우리가 공부를 해야지 되는 거니까 풀 줄 알아야지 되고, 그 다음 10번 EV의 충전 방식. EV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에 나온 게 EV의 충전 장치는 어떻게 구성할 거냐. 그래서 선로가 와가지고 전용 선으로 와가지고 충전 장치에 전원이 들어가고, 충전 장치에서는 EV로 충전하는 커넥터가 있고, 또 여기에서는 충전을 할 때 완속 충전, 급속 충전 이런 거 있죠. 뭐 커넥터가 있고, 또 충전 장치에 대해서 부속 설비는 우리가 뭘 공부하고, 요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책에도 나오고, 근데 충전 방식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완속 충전, 급속 충전, 그 다음에 또 유선으로 할 때는 최근에 무선 충전 방식도 있잖아요. 그런 방식에 대해서 물어봐가지고 얘도 좀 알면 좋겠지만 확실하게 알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기본 반 기준, 그 다음에 우리 심화반에서는 이걸 할 줄 알아야 돼요. 심화반에서는 저기 뭡니까, 우리 서브노트로도 공부를 하잖아요. 저기 임계종 기술 서브노트, 거기 잘 되어 있으니까 거기 보면 또 대부분 또 없는 게 없이 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 분은 좀 쓸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충전 방식에 대해서는 또 우리 사회적인 기본이긴 한데 기술적으로 좀 우리가 풀어주면 되겠죠. 11번 보겠습니다. 판단 기준에서 정의하는 2차 전지를 이용한 전기 저장 장치의 제어 및 보호 장치 시설 기준. 2차 전지다라고 하면 또 여기 이제 ESS는 리튬이온 전지 또는 전체적인 2차 전지 이렇게 보면 되고, 여기 전기 저장 장치래요. 근데 ESS죠. 여기에 보호 장치 시설 기준을 설명을 해봐라. 우리 시설 기준 중에 화재에 대한 여건 중에 보호 장치에 대한 시설 기준이 따로 나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물어본 거다 보시면 되고, 지난번에 우리 총무님 법에 대해서 샥 썼더니 점수가 안 나왔다라고 했잖아요. 안 나왔다라고 했는데, 우리 이제 요 ESS의 화재 기준에 대해서 쭉 보면서 이거를 그림으로 어떻게 기억을 할 건지, 또 설명을 하려면 어떻게 그림으로 설명을 할 건지, 그거를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막 이렇게 지난번에 법 기준에 대해서 비교를 해가지고 썼더니 잘 썼는데도 점수가 많이 안 나오더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난 보자마자 이번에 이거 선택 안 하면 안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선택을 안 한 줄 알았어요, 솔직히. 근데 물어보니까 선택을 했다고 그래서 내가 다행이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계속 또 나왔거든요. ESS를 하나도 선택 안 하면 안 되니까. 자, 우리 12번에 전력계통의 전원 외란 중에 순시전압 강화, 우리 공부해야지 반드시 순시전압 강화 공부해야지 되고, 조명 용어, 시감도, 수능, 포킨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지 되고. 자, 이렇게 해서 보니까는 1교시에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네 문제, 네 문제? 요거 말고 요거 쓴다고 치고 네 문제. 그 다음 2교시에는 9번부터는 5, 6, 7, 8개밖에 동그라미 친 게 없는 거죠. 근데 10개면은 엄청 좋겠는데 8개밖에 없으니까 또 이제 나머지에서 내가 쓸 줄 아는 걸 좀 써야 되겠다. 케이블 트렌치나 이런 거 시설 기준에 대해서 내가 경험이라도 좀 쓰자. 모르면은 시설 기준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지 돼. 원격 검침 설비, 이거 원격 제어 시스템에 대해서는 사실 단순하거든요. 어떤 제어든지 스카다도 마찬가지예요. 제어 대상이 있고 제어나 감시 대상이 있는 거고, 그것들을 끌어올려 가지고 뭔가
단자들을 도가지고 간다든지 아니면 통신을 보낼 수 있는 어떤 단자함이 있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 거고 중간에 그 현장에서 제어하는 시스템 뭐 기본적으로 RCS, 뭐 LCS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또 여기에서 전송 선로를 통해서 중앙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중앙으로 보내기 위한 어떤 전송 선로가 있는 거고 여기에는 통신 방식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통신 선로를 실제 구조적으로 UTP를 쓸 건지 광을 쓸 건지 무선을 쓸 건지 이런 것들도 있는 거고 여기에는 제어 시스템이 있는 거고요. 기본적인 구성이거든요. 그럼 여기 원격 검침이든 검침도 이런 구성으로 가는 거고 스카다 시스템도 이런 구성으로 가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해당되는 제어 대상만 잘 선정해가지고 이거 수변전 설비 제어를 할 거냐, 세대 원격 검침 제어를 할 거냐, 조명 제어를 할 거냐, 설비 제어를 할 거냐 대상만 구성을 해가지고 공부를 충분히 해둘 수 있어요. 어렵지 않게. 그럼 내가 기준에 대해서 딱 물어보면 요거에 대해서 콩콩콩 찍어서 못하더라도 내가 세모로 쳐놓고 나중에 어느 정도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들은 다 된다라는 거죠. 기술사 공부는 이렇게 해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전체를 다 완벽하게 내가 공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건 항상 제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강조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나가시고요. 그래도 좀 뜬구름 잡는 시기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뭐를 암기해야 되고 뭐는 좀 이해만 하고 나중에 쓸 수 있게 가고 이런 것들을 좀 강의하면서 좀 분리를 좀 제가 더 해드리도록 노력을 좀 할게요. 자, 요 문구는 왜 썼냐면 제가 뭐 기술사란 그 다음에 기술사는 뭐 하는 거냐 이렇게 해놨는데 기술사는 고도의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으로 고도의 전문 지식도 있어야지 돼요. 그냥 막 기술사 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 기술사로서 활동을 잘 못하실 테니까 그런 능력을 보유한 사람이 기술사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기술사는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런 걸 가지고 뭘 하냐면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시험, 시공, 감리, 평가, 진단, 시험 운전, 사업관리 기술, 기술 판단, 기술 중재에 관한 이런 거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요거에 관한 기술 자문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기술 지도를 할 수 있어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본적인 뭔가 응용 능력을 키워야지 되는 게 기술사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 이런 문제에서도 기본적인 응용 능력을 우리가 갖추고 쓸 줄 알아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많이 알면 알수록 이제 합격에 빨리 가까워지겠지만 조금 모르더라도 아까 세모 친 게 있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동그라미 친 거는 책에 있는 내용 정확하게, 세모 친 거는 내가 알고 있는 내용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60점 이상을 획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때문에 제가 이걸 했을까요? 사실 이 5번 때문에 저거를 띄웠어요. 기술사란 하는 거를. 이게 답이 그냥 승인받은 제품이어야 된다. 설계된 용량과 설치하는 게 똑같아야 된다. 이게 답이다 보니까 이게 이 응용 능력을 이게 평가하는 시험인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긍정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셔야지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1번부터. 1번은 IGCT라고 나왔어요. 그럼 IGCT 전력용 반도체 중에 일단 하나예요. 근데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근데 IGCT에 대해서 내가 알아가는 것보다는 전력용 반도체가 뭐냐 이거를 이번 시간에 간단하게 그냥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력용 반도체는 IGCT에 대해서 나왔고 우리 책에 보면은 IGBT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최근에 많이 쓰는. 그리고 또 뭐 SCR, GTO, 트라이액, SSF, 파워, 모스펫, IGBT 이거에 대해 설명해봐라 이런 문제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4문제 정도 나왔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제대로 공부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전력용 반도체가 어디에 과연 들어가느냐, 그리고 앞으로는 전력용 반도체가 계속 많이 우리가 사용을 할 거거든요. 사용을 할 건데 여기 뭐 SMPS에 들어간다. SMPS 제가 그 밑에다가 분류를 좀 해놓은 거고요. 또 어디에 들어갑니까? UPS에 또 VVVF 인버터 시스템에 이거 속도 제어하는 인버터에 들어가고 또 어디에 들어가죠? 들어가는 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에 들어갈까? 뭐 전기 철도, 철도의 어떤 제어하는 시스템들, 또 최근에 HVDC, 하여튼 뭐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발효를 갖거나 교류를 직류로 바꿔야 되는 무조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LVDC 뭐 앞으로도 이런 쪽으로 많이 갈 거잖아요. 그리고 또 어디에 들어가요? 빠르게 저기 무효전력을 공급하는 SVC 이런 데는 안 들어가나요? 들어가죠. 여기도 사이리스트로 제어를 해야 되니까. 이런 데 들어가는 게 다 전력용 반도체니까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긴 합니다. 근데 이게 그럼 전력용 반도체는 뭐를 하는 거냐? 알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이게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뭔가를 전원을 내가 필요한 만큼만 쓰고 필요하지 않은 곳은 안 쓰고 그러기 위해서 끊어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뭡니까? 이 온오프 제어를 하는 거예요. 온오프 제어를 근데 아주 빠르게 우리가 필요한 대로 써야 되니까 온오프 제어를 얼마나 빠르게 할 거냐. 그리고 또 이거는 반도체인데 원래 전기 용량이 크지 않잖아요. 반도체는 이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그걸 흘릴 수 있는 전류의 용량, 전압 이런 것들이 크지 않은데 그런 거를 어떻게 해야지 전력용으로 우리가 가져와 가지고 높은 전압에서 높은 전력을 전송하는 데서 쓸 수 있느냐, 어떻게 개발이 되고 있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재미있죠. 그런데 그냥 이거를 뭐 IGBT는 뭐다, 뭐 그다음에 모스펫은 뭐다, GTO는 뭐다 이렇게 해서 암기하려고 하면은 이게 암기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살짝 공부를 하면 좋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 하나를 띄웠어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공부를 하면 매우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는 뭐 개발 돼가지고 가는 거. 근데 어떻게 개발이 되느냐 보면은 이 가로축이 뭐냐면 이게 헤르츠잖아요. 이제 스위칭 속도예요. 어떻게 하면 빠르게 좀 제어를 해볼까? 왜냐하면 빠르게 제어하면 할수록 더 정밀한 파형을 우리가 만들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빠르게 제어를 해볼까? 또 이 위로는 뭐냐면 이게 용량입니다. 용량인데 어떻게 하면 전기에서니까 대전력을 이거를 제어를 한번 해볼까? 그런 제품들을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이제 삼성이나 LG 다니시는 분도 여기 많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잘 알겠죠. 반도체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 모스펫이라는 거는 매우 빠르게 속도를 제어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해요. 이게 지금 영역이잖아요. 모스펫의 영역. 매우 빠른 속도 제어. 근데 대용량화는 좀 시킬 수 없는 그런 소자입니다. 그리고 IGBT 어느 정도 빠르게 제어도 해요. 그리고 약간 용량도 많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IGBT를 우리가 가장 많이 쓴다라고 했잖아요. IGBT UPS도 쓰고, 그 다음에 뭐 어디입니까? 또 모터 컨트롤 하는데 VVVF 그런 시스템에서도 쓰고, 우리 전력용으로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뭐 로봇 제어하는 거라든지 그런 곳에도 쓰고요. 그리고 이제 GTO라는 게 있는데 GTO는 이 상당히 대용량화를 시킬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근데 스위칭 속도는 다른 것들보다 좀 느리죠. 그 스위칭 속도는 느린데 대용량화를 시킬 수 있게 만든 것이 이제 GTO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SCR도 전통적으로 이제 SCR이 개발이 처음부터 된 건데 얘는 속도는 느리지만 얘도 어느 정도 대용량화 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전력용으로 쓰려면 대용량화가 일단 필요해요. 대용량화 필요하고 전력용도 아주 빠르게 제어를 하면서 정밀하게 제어를 해주기 위한 그런 시스템으로 갈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IGBT를 최근에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요 안에서 IGCT라는 것도 나왔더라고요. IGCT가 여기 GTO처럼 대용량화를 시켜서 사용을 하는데 얘를 빠르게 제어를 할 수가 없어서 IGBT에 뭔가 자꾸 밀리고 있다. 그리고 IGBT만큼 속도를 좀 높일 수 있고 용량도 고용량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GTO를 가지고 좀 추가적으로 개발한 게 IGCT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전력용 반도체를 공부할 때 이렇게 용량하고 속도를 가지고 구분을 하시고 그거에 입각해서 답안지를 쓰면 이거를 채점하시는 분이 그래도 전력용 반도체의 기본을 잘 알고 있다라고 보고 해줄 겁니다. 향후 발전 방향은 어떻게 돼요? 대전력화, 그 다음에 아주 빠른 제어 이런 것들이 우리 향후 발전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자, 전력용 반도체 평가 요소에 대해서 봤는데 얘가 이제 온오프 하는 거예요. 온오프 해가지고 여기 그냥 등가적인 표현을 한번 해본 겁니다. 전력용 반도체가 대부분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에노드, 캐소드, 게이트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 여기 전력을 공급하고 전류를 흘려야 되는데 전류를 흘리고 끊고 하는 게 전력용 반도체인데 그 제어를 담당하는 게 게이트 아닙니까? 여기서 전압을 딱 걸어가지고 도통을 시킬 거냐 아니면 뭔가 전류를 흘려서 제어를 해가지고 전류 제어에서 도통을 시킬 거냐 이런 것들에 의해서 IGBT나 GTO나 모스펫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목적은 여기 전력용 반도체를 평가하는 목적은
커런트 해가지고 전류를 얼만큼 많이 흘릴 수 있는 소자냐, 그래야 전력용으로 쓸 수 있으니까. 많이 못 흐르는 거는 그냥 TV 만들고 휴대폰 만들고 이런 용도로 써야지 되겠죠. 근데 많이 흘릴 수 있는 거는 우리가 HVDC에도 쓸 수 있고 UPS나 이런 제어 전력용으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블로킹 볼테이지, 그 다음에 세츄레이션 볼테이지 이런 것처럼 과연 여기 전압을 얼만큼 몇 볼트 걸었을 때 이게 전류가 도통하는지, 그 다음에 또 끊으려면 어느 정도 전압에서는 끊기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성능이 있어요. 성능. 이 다 성능 평가 요소인 겁니다. 그럼 전력용으로 쓰기 위해서는 이게 높은 전압에서 뭔가 제어가 될 수 있는 제품이어야지 되겠죠. 그 다음에 스위칭 프리퀀시 해가지고 빠르게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 다음에 온도에 대해서도 얼만큼 견딜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평가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온오프 제어의 특성에 따른 분류했는데, 이건 뭐 온오프 우리 전력용 이 반도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다 제어를 해야 되겠죠. GTO나 JBT, 뭐 모스펫, IGBT, IGCT 이런 것들이 다 온오프 제어가 가능한 소자들이고요. 우리가 예전에 개발한 다이오드 이런 거는 온오프 제어가 안 되는 거다. 그래서 분류만 해본 겁니다. 자, 우선 이제 이것까지는 정답이 아니었고, IGCT를 모를 때 이런 게 좀 필요하다라고 썼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전력용 반도체를 공부할 때는 항상 이 속도와 용량에 대해서 구분해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그 기능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평가 요소가 중요한 거고요. IGCT는 GTO를 대체하기 위해서 개발한 제품이래요. 그런데 GTO가 스위칭 속도가 느렸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 대전력에는 쓸 수 있는 스위칭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정밀한 제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정밀한 제어를 하기 위해서 속도를 좀 높이기 위한 개발 제품이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한 제품이랍니다, IGCT가. 그래서 장점은 대전력을 조금 더 빠르게 스위칭한다. 뭐 모스펫 이런 거 이상으로는 빠르게 안 되지만 그래도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운영 전압도 높다. GTO 정도, 그 다음에 GTO보다 조금 더 높게도 할 수 있다는 거고, 도통 전류가 크대요. 그러니까 용량을 큰 곳에서 사용할 수가 있고, 내부 저항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뭐 전압가가 높지 않은 편이다라는 거고, 도통 저항도 좀 낮다. 이렇게 해서 개발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단점은 이 GTO의 단점이기도 한데 게이트 구동 전류가 커요. 그래서 게이트의 어떤 펄스 전류를 한 1000A 정도씩 팍팍팍 흘려줘야지 여기가 도통이 되는, 그러니까 게이트의 어떤 손실도 발생할 수 있고요. 이런 게이트 펄스 전류를 공급하기 위한 또 다른 또 전류 장치들이 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주파가 많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GTO 대비 가격이 또 개발을 했으니까 좀 비싸고, 그리고 스위칭 주파수를 높이기 위해서 개발을 한 건데 그래도 스위칭 주파수가 엄청나게 높은 제품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 적용을 여기 한 번은 했었대요. 철도 쪽에. 이게 우리나라 고속철도 차량에 HSR 350X라는 게 이 처음에 이제 테스트를 했던 대표적인 그 장치인가 봐요. 여기에 이제 IGCT를 적용을 했었다고 합니다. 검색을 해보면은. 그리고 여기에 적용을 해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얘가 뭐 IGBT 이상의 어떤 그런 성능을 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IGBT가 전압이 자꾸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로 지금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게 IGCT입니다. 그런데 여기 냈다라고 하면 하여튼 최근에 개발된 제품이고, 그리고 계속 기술 개발을 우리가 하고 있다. 이렇게 관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교시는 잘 모르는 사실 그런 문제였어요. 자, 2교시 두 번째 문제 2번. 피레기의 단로 장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피레기에 대해 설명하시오라고 하면은 항상 뭐 나와야 되는 그림이 이런 서지가 들어왔는데 여기 기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 피레기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피레기의 특성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죠. 충격파가 오면 빠르게 방전을 시켜야 되는 거죠. 충격파 방전 개시 전압이 빠를수록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이 평소에 쓰는 상륜주파에서는 방전이 되면 안 되니까 상륜주파 방전 개시 전압은 높아야 되고, 그다음 충격파를 땅 잘라내고 나와 있는 충격파를 방전시킬 때 흐르는 이 전류에 의해서 전류의 크기가 전류에 의해서 빠져나가고, 그래서 제한되는 전압이 있죠. 제한 전압. 이것도 낮을수록 또 특징이 낮을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기기가 보호가 되니까 기기의 어떤 빌값 아래에서 선정이 될 수 있어야지 되는 거고요. 뭐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이 나죠. 근데 여기 피레기의 단로 장치는 뭐냐 이렇게 했는데, 자, 수변전 설비를 내가 잘 공부를 했다. 수변전 설비를 내가 많이 봐왔다. 그랬을 때 피레기를 이렇게 달았는데, 내가 도면을 보니까 피레기를 이렇게 달았는데
뭐 MOF 1차 체계예요, 그죠? 여기 달았는데 도면을 보니까 여기 달로기가 이렇게 있었어. 그리고 여기 내성 규정의 주석에 보면 이 달로기는 LA용 달로기는 생략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어. 그러면서 이 DS를 딱 떠올려서 이거에 대해서 썼다면 하수인 거죠, 하수. 그죠?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피레기 자체에 달려있는 이 디스컨넥트라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단로 장치.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목적이 뭐냐? 여기 1차에 다는 이 DS는 유지 관리 위해서 그냥 다는 거고, 여기 LA에 붙어 있는 이 디스커넥트 달로기는 어디 이 방전 전류가 너무 커서, 또는 평상시에 누설 전류 때문에 열이 많이 나서 방전 전류가 너무 커서 내가 여기 전격 이게 방전 전류가 있는데 전격 방전 전류보다 훨씬 더 큰 전류가 시간이 많이 흘러서 많이 흐르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특성 요소가 과열하거든요. 과열되어 가지고 얘가 폭발해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애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애자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비산하겠죠. 비산하고 폭발하고 2차 피해,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야, 네가 먼저 떨어져, 이렇게 해서 설치해 놓은 게 요 피레기의 단로 장치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딱 떠올라야지만 문제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이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뭐 이유는 이제 나와 있죠. 단로 장치에 대해서 설명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내가 전격을 선정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흘렀을 때 얘가 피레기가 폭발할 수가 있는데, 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가 먼저 차단하고 떨어져라 라는 거. 네, 평상시에 누설 전류가 너무 많이 흘러도 과열이 되거나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네가 먼저 떨어져라, 뭐 이런 용도로 설치를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피레기 갖다 주셨잖아요. 피레기, 감사합니다. 항상 제가 감사하고 있어요. 자, 이게 피레기인데 여기가 디스커넥터 장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전원 측에 선로 측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접지해가지고 대지에 연결해 놓은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 디스커넥터가 있어서 여기 내용 보면은 피레기에 여기 부분에 지금 달로기 장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생겼잖아요. 예, 여기도 이게 애자형이 아니라 무슨 형이에요? 폴리머형이고, 폴리머형은 절연 특성이 좋은 거죠. 절연 특성이 좋고, 그 다음에 이게 혹시 터지더라도 비산하지 않는 그런 특징이 또 있죠. 실내용으로 썼을 때. 그러니까 이거 지금 SA거든요. SA인데 이렇게 퍽 터진 거예요. 퍽 터졌는데 여기 뭐 사기예자로 돼 있으면 뭔가 팍 터져가지고 다른 데 또 2차 피해를 줬을 텐데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기 폴리머로 했을 때. 아무튼 이게 터지면 안 돼. 터지기 전에 얘가 먼저 떨어져 나가라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달로기입니다. 그게 이제 피레기에 설치되어 있는 달로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자, 피레기는 뭐 제가 예상 문제는 맞히지 못했네요, 그죠? 여기 18년도에 나왔고, 그 다음에 20년도에 나왔었는데 또 나왔어요, 이번에 전체적인 트렌드가 계속 이런 것들이 좀 반복되는 게 많아요. 한번 나오고 나면 그래도 다음 해는 한 1년 정도는 안 나오는 게 대부분인데, 제가 그래서 예상 문제들을 그렇게 잡는데, 이번에 이렇게 예상을 빗나간 문제들도 많습니다. 나왔는데 또 나오고, 나왔는데 또 나오고, 나왔는데 또 나오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자, 피레기란 뭐 방전하는 녀석이다. 서지가 들어왔을 때 아실 거고, 피레기의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도 봤는데, 외피 있죠? 금방 보여드렸던 거, 외피에 대해서 얘는 절연 성능을 확보하는 거고, 외부 여기 어떤 선로하고 대지하고, 그 다음 특성 요소, 얘가 중요하죠. 특성 요소 ZNO가 있고 SRC가 있고, 그에 대한 특성 요소 하면은 바로 그냥 SRC는 이렇고 ZN은 이렇고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해가지고 다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달로기, 사고 파급 방지 장치다. 사고 파급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면 LA 피레기를 설치했는데 사고가 나고, 사고 파급이 어떻게 나는 거냐? 지금 여기 서지가 들어와가지고 방전을 시켰는데 나중에 서지가 없어진 다음에도 계속 전류가 흐른다. 이건 뭐가 차단이 안 되는 거예요? 속류 차단이 안 되는 거죠. 속류 차단이 안 되면 무슨 사고입니까? 지락사고죠. 이런 지락사고로 계속 이어지면 안 되잖아요, 개통이. 그랬을 때 뭐가 터져라? 달록이 네가 탁 끊어져가지고 분리시켜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개통에는 문제없게 해야지 된다. 그게 달록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는 문제다라는 거죠, 이번은. 자, 그래서 단로 장치가 그런 기능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정상 상태에서는 이렇게 붙어 있다가 여기 피레기를 통해서 너무 큰 전류가 흘러기나 지락사고가 이어져 있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이 디스커넥터가 터져가지고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그게 이 단로 장치의 기능인 거예요. 분리시켜서 지락사고의 파급을 방지하는 장치이고, 또
제가 먼저 떨어지니까 애자가 폭발하거나 비산하는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옥에 설치되었을 때는 피레기 고장을 쉽게 확인할 수도 있어요. 확인할 수 있게 설치를 해야지 되고, 옥에 피레기가 전주 위에 설치가 많이 돼 있잖아요. 거기에서 뭔가 피레기가 고장 났을 때 단로 장치가 툭 떨어져서 나와서 그거를 확실히 피레기의 고장을 발견하기 쉽도록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표시할 수 있는 그런 또 장치이기도 하고요. 단로기 종류에는 코일 타입과 저항 타입이 있는데, 열을 내 가지고 팍 떨어뜨리고 폭발해야 되니까 자기 자체적으로 탁 끊어져야 되니까 저항을 많이 쓴답니다. 그 코일 타입은 왜 안 쓸까? 이것도 뭐 기술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 코일 타입이 있고 저항 타입이 있다. 단로기가 열을 내 가지고 탁 끊어내는 그런 장치가. 우선 뭐 코일 타입을 왜 잘 안 쓰냐,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 얘가 서지파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서지파가 들어와 있는데 여기 L이라는 게 있으면은 이 L이 어떻게 돼요? 임피던스가 주파수가 높으니까 엄청 올라가죠. 여기에 흐르는 전류 이런 것들이 제한되겠죠. 제한되면 여기 제한 전압이 제대로 낮춰지지 못하고 더 커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L의 특성으로는 적합하지가 않다. 자, 저항 타입을 써야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아주 좋은 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시간이 또 무지하게 가네.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좀 빠르게 갈게요. 빌딩 내 수변전 설비의 변압기 뱅크 2차층 모선 방식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모선 방식, 변압기 그려놓고, 여기 이게 모선이 있는데 변압기 2차측에 단일 방식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신뢰성을 고려해서 이중 방식이 있고, 근데 단일 방식 중에서 절체 가능한 단일 방식이 있고, 요거 생각나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당연히 생각해야지 되는 것들이고. 자, 모선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또 여기에 이제 나왔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수변전 설비 시스템 구성은 우리가 공부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지 되는 거고, 여기 이제 전원 설비에 대한 구성, 그 다음에 모선에 대한 구성, 변전 시스템에 대한 구성, 이건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거고, 여기 잘려 있잖아요. 이 밑으로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고, 제가 20년 대비로 해가지고 찍어 놓은 거는 수변전 설비 단선 교수도를 작성해라, 이런 뭐 부하가 주어졌을 때 라고 했는데, 이거 신뢰성을 고려해서, 경제성을 고려해서, 신뢰성을 고려해서 우리 작성하면 되는 거고요. 그랬더니 이거 지난번에 120회 한번 나왔었죠. 20년도에. 그 다음에 또 이번에 또 그 중에 모선 방식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잘 맞춘다라고 제가 자랑하려고 띄워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비 해놓은 것만도 잘 공부를 하시면 상당히 합격할 확률이 매우 높아져요. 이제 21년 대비라는 걸 만들 겁니다. 제가 이제 20년이 꽉 찼으니까 이제 21년 대비를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리를 잘 해가지고 내년도 20년도에는 뭐가 나올까. 제가 왜 기도하는 마음이라고 하냐면, 맞출 방법이 없어요. 맞출 방법이 없고 분석을 해가지고 이번엔 뭐가 나올까, 이제 잘 안 나온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많이 나온 것 중에 그렇게 제가 찍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제가 작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찍은 거거든요. 제발 좀 맞아야 되겠다, 맞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좀 맞춰주는 게 많아서 최근에 이제 전화도 오고 했는데, 어떻게 맞췄냐 이런 전화를 몇 번 받았어요. 특히 항공장애등 제가 이제 나올 것이다라고 해놨거든요. 제가 강조는 안 하죠. 항공장애등 공부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강조는 안 하는데, 공부할 내용이다라고 하진 않는데 이제 나올 때는 된 것 같다, 그렇게 해놨는데 이번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맞췄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도 안 나와가지고 찍어 놓은 거다, 방법이 없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변압기 2차측 모선, 신뢰성 고려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신뢰성하고 경제성. 자, 그것만 신뢰성, 경제성, 항상 이게 수변전 설비 쪽에 나오거나 어떤 기기에 대해서 어떤 방식에 대해서 써라라고 하면, 내가 일단 신뢰성에 대해서 어떻게 쓰지? 우선은 단일 모선, 전환 가능 단일 모선, 이중 모선, 일가 2분의 차단 방식 알겠어요. 이것만 혹시 암기했다라고 하면, 그래도 암기만 했어도 쓸 수 있어야 되고, 암기를 안 했어도 이거 생각을 해서 우리가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기술사 답안지는. 그 신뢰성 또 뭐 생각합니까? 경제성 생각하고, 경제성을 이쪽에다 해볼까요? 또 뭐 생각해야 돼요? 안전성, 또 유지관리성, 또 뭐 생각합니까? 환경성, 이런 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계획을 할 때? 또 에너지 절감, 이런 거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관점에서 수변전 설비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나, 수전은 어떻게 해야 되지, 모선은 어떻게 해야 되지, 변압기 뱅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하면서 쓰면 되는 거죠. 단일 모선 뭐가 좋은 거예요? 이 중에서 얘가 좋은 거죠. 경제성이 엄청 좋은 거죠. 단일 모선이니까. 뭐는 좀 안 좋은 거예요? 신뢰성은 좀 떨어진다. 경제성은 좋은데 신뢰성이 좀 떨어진다. 어떠한 곳에다 설치를 해야지 됩니까? 중요하지 않은 시설, 또 소규모 시설 이런 데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 특징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간단하면 경제적이다, 소규모에 적용한다, 이런 거를 여기 밑에 있는 거는 절대로 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암기는 그냥 단일 모선, 전환 가능 단일 모선, 이중 모선, 그 다음에 1과 2분의 차단 방식, 이런 모선 방식에 대해서 딱 내가 잘 모르면 암기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구성도를 보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아, 소규모에 쓰는구나, 경제성은 좋겠구나, 신뢰성은 좋지 않겠구나, 그렇게 해서 딱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모선에서 사고가 나면 전체 정전이 돼버리겠구나. 두 번째, 전환 가능 단일 모선. 얘도 단일 모선이니까 경제성을 고수를 하면서 뭐를 조금 더 살려본 거예요? 신뢰성을 조금 더 살려본 거죠. 고장이 났을 때 뭐 대처할 수 있는, 또 절체할 수 있는, 유지관리할 때도 절체할 수 있는 이런 유지관리성에 대해서 조금 더 고려를 한 거죠. 뭐만 넣어가지고? 중간에 타이십이 하나만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경제성은 올라가지 않으면서 상당히 뭔가 융통성을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간단하고 실용적이고 신뢰성을 좀 증가시켰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써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신뢰성이 증가했느냐? 여기 모선에서 사고가 났는데 전체 정전이 아니라 타이십을 분리시키면, 얘가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평상시에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사고가 이쪽으로 파급되지 않는다,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쓰시면 되고, 또 이 타이시비를 로모로 인해서 여기 변압기가 혹시 고장이 났어요. 그럼 여기 다 정전이 될 텐데, 그럴 때는 여기 변압기 2차 측의 CB를 분리시키고 이게 타이시비를 온시킨 다음에 여기 변압기에서도 공급할 수 있는 이게 신뢰성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 별로 안 들이고 여러 가지 좋게 쓴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 어떤 거예요? 일반적으로 건축물에서, 건축물은 대부분 다 소규모가 많으니까 그런 곳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전환 가능 단일 모선을 우리가 가장 많이 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 그럼 이중모선. 이중모선은 이제 규모가 좀 큰 거, 건축물이어도 설비가 중요한 거, 국가적으로 내가 이게 정전이 되면 안 되는 그런 시설, 대표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제가 저번에 이거 강의할 때 얘기했던 게 국제 경기장 같은 거, 올림픽을 하는데 경기장에서 정전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곳에 이중모선이 다 설치가 되어 있다. 자, 공급 신뢰도가 매우 높은 방식이다. 뭐는 안 좋아요? 경제성은 좀 떨어지겠죠. 신뢰성을 매우 높였으니까. 유지관리 하기도 좋아요. 모선 점검을 한다? A모선 딱 죽이고 B모선만 가지고 공급하면서 A모선 점검하면 되거든요. 유지관리성도 좋아지고. 네,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 1과 2분의 차단 방식, 1.5 차단 방식은 두 개의 모선을 똑같이 쓰는데 그 모선을 절체하는 차단기가 3개 있어서 1.5 차단 방식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라고 한 거죠. 이거는 신뢰성이 가장 우수한 방식이고, 이렇게 다 빼서 전력을 다 공급을 하다가 A모선, B모선에서 들어오는 거를 A모선이 고장이 났다. 그러면 바로 여기 차단기, 동그란 게 차단기입니다. 차단기 오프하고 여기 B모선에서 여기 온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공급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정전으로 계속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고, 절체도 차단기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폐기로만 하면은 차단기 죽이고 개폐기 온 하고 이러면서 시간적으로 정전 시간이 생기는데, 얘는 그냥 차단기 온, 차단기 오프 이렇게 하니까 절체하는데 정전도 발생하지 않고 바로 절체가 가능하다. 그런 특징이 좋은 거예요. 신뢰성도 매우 높고 유지관리성도 높고요. 다 좋게 했어요. 경제성만 좀 나쁘겠죠. 그리고 얘는 어떤 일반 건축물보다는 어디에 많이 쓰는 방식입니까? 변전소에 쓰는 방식이다. 이렇게 한전 변전소나 이런 데 쓰는 방식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잘 써야지 되는 그런 부분이었죠. 네, 문제 4번. 트렌치 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라. 시설 기준. 자, 보면은 제가 지난번에 19년도에 트렌치에 대해서 나왔었어요. 이게 18년도였나? 18년도였나? 거기에 기준이 바뀌었거든요. 기준이 바뀌면서 나올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나왔고, 19년도에 나왔고, 그리고 19년도에 나왔으니까 20년도에는 안 나와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안 나와야 되니까 제가 안 찍었죠. 그 대신 이제 나오면은 이제 트레이가 12년도에 나오고 안 나왔으니까 트레이가 그래도 나오지 않을까, 혹시나 나오면. 그래서 제가 20년 대비로 찍어 놓은 거고요. 근데 제가 이거 설명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강의하면서 트레이에 대한 거 강의를 하면서 그 강의 자료에 보면, 이 강의 자료에 보면 트렌치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를 준용해라? 트레이 방식을 준용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혹시 트렌치가 나오면
트레이에 대한 걸 가지고 쓰면 된다. 뭐에 대해서는? 트레이에 들어가는 이 케이블의 배선량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었죠. 자, 이건 시설 기준에 대한 건데, 그냥 여러분들이 시설 기준은 이걸 뭐 암기 당연히 안 되잖아요. 암기 안 되니까 내가 트렌치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트레이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림 그려놓고 생각하면서 하면 됩니다. 지금은 트렌치니까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기실 하부에 케이블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 수배전반인데 특구 앞반, 저앞반 있으면 여기 전기실 하부에 케이블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트렌치인 겁니다. 자, 그리고 빗금친 부분이 있고 해치된 부분이 있어요. 무슨 차이예요? 이렇게 하면 자꾸 강의가 돼가지고 이거 끝내지가 않을 텐데. 무슨 차이입니까? 여기에는 수배전반 내부에 들어가 있어요. 뭐가 없어요? 커버가 없어요. 여기 수배전반 바깥에 있어요. 뭐가 있어요? 커버가 있어요. 그러면은 트렌치에는 요즘 커버 이렇게 옆으로 빼놓은 건데, 트렌치에는 이런 커버라는 것도 씌워져 있구나. 그리고 이게 콘크리트 또는 지중 어떤 곳에, 대부분 이제 전기실에는 콘크리트죠. 이건 지중 표시고, 이런 콘크리트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이렇게 구조물을 만드는 녀석이구나. 여기 케이블을 포설을 해야지 되니까 케이블 포설 기준은 트레이 기준을 따르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어떠한 매끈한 어떤 물체를 둬가지고 그 위에 케이블을 포설을 해야지 되는구나. 그리고 또는 깊게 파가지고 2단 포설을 혹시 하고 싶거나 그러면 여기 뭔가 또 렁 같은 걸 대가지고 여기에 또 케이블을 이렇게 포설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이 케이블 트렌치거든요. 이렇게 그려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 일단 배선량은 이따가 좀 얘기를 한번 해보고, 여기에 이런 그러니까 케이블을 받치는 게 들어간다. 여기에 어떤 돌기나 이런 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케이블이 손상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 여기 굴곡져서 가는 부분도 있겠네요. 케이블을 이렇게 배선해야지 되니까 이건 다 그 공통적인 건데, 이런 굴곡 방향도 생각을 해야지 되겠다. 그리고 여기 위에 이런 커버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커버는 내가 들어 올릴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큰 거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적당한 사이즈로 내가 들어 올릴 수 있는 걸로 해야 되겠다. 커버 위에 사람이 밟고 지나가고 장비도 올라가고 그래야 되겠죠. 튼튼한 커버가 있어야지 되겠다. 녹이 쓸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방청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 있어야 돼. 방청 도료를 바르든지 아연 용융 도금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된다. 그리고 여기에 틈으로 뭐 쥐나 이런 거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방수까지는 못하지만 쥐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틈이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사항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 기준을 공부를 할 때 그림을 그려가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트렌치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자, 전선에 손상을 주지 않는 받침대를 설치해야 된대요.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이 받침대, 전선에 손상을 주지 말아야 돼. 그래서 설치를 하려면 PVC 파이프를 잘라서 놓든지, 아니면 뭐 스틸로 하게 되면 매끈하게 잘 만들어가지고 4시까지 처리를 하든지, 방식 처리하든지. 자, 그리고 뚜껑, 받침대 이런 것들은 다 방식 처리가 돼야지 된다는 거죠. 재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굴곡부, 반경, 곡률 허용 반경 이내가 되게끔 해야지 된다. 그럼 뭐 90도로 내가 꺾여서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가는 거는 어떻게 가야 되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곡률 허용 반경이 안 나오네? 그러면은 여기 배선을 할 때 이렇게 가든지, 좀 여기에서 가다가 이렇게 가든지, 이게 교차가 되네? 교차되면 또 이렇게 많이 볼록볼록해지거든요. 교차를 안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여기를 잘라내자. 이렇게 이 기역자로 이렇게 딱 꺾여서 가는 거를 여기를 잘라내고 가면 곡률 반경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항상 잘라내가지고 시공을 하잖아요, 우리가. 뭐 그런 것들도 설명을 좀 해주시고, 곡률 반경. 뚜껑은 평평해야 되고, 그 다음 장비 하중, 변형되거나 파손되지 않는 튼튼해야 되고, 방수 처리, 측면에, 트렌치 바닥 및 측면에서는 방수 처리하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이런 곳에 물이 스며들어와서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뚜껑 자체가 방수가 되지는 않고요. 여기 뚜껑이 나오네요. 여기 IPEX라는 것은 IP68이 우리 가장 높은 거잖아요. 먼지도 하나도 안 들어가고, 6, 8, 물도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근데 EX는 이게 물에 대해서는 신경 못 쓰겠고, 이거 IP 첫 번째 2라는 거는 이렇게 한 손가락 정도가 들어가지 않는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쥐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게끔 해야지 된다. 이렇게 나온 거를 이해를 하면 된다는 거죠. 건축물의 방화구역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불연성 물질을 차단한다. 트레이도 방화구역을 관통을 하면 여기 다 충진하잖아요. 트렌치도 밑에서 가는 거지만 혹시 하게 되면 통과하는 데가 있어요. 어디에서? 변전실에서 어디로 갈 때?
변전실에서 발전기실로 갈 때 트렌치로 가거나, 변전실에서 어떤 옆에 있는 제어실로 갈 때 이런 데 트렌치가 통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충진장치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다 어떤 전기가 통하는 이런 여기 뭐 철로 뭔가를 구조물을 설치했다 이런 것은 다 접지도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해놓고 그림 하나 그려가지고 해놓으면 나중에 여러분들 생각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뭐 여러 번 읽는다고 이게 떠오르나요? 안 떠오르지? 자, 공부는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트렌치 그림 보고 트렌치를 평면할 때 어떻게 배치를 하는지 한번 보고 트렌치를 우리가 공부를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니시다가 트렌치 많이 보시잖아요. 그죠? 볼 때 그냥 보지 마시고 얘는 녹이 슬었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뭐 이런 것들. 얘는 안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케이블이 어마무시하게 막 들어가 있네. 그러면 이거 다 막 열이 나고 방열은 어떻게 되지? 뭐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트레이를 준용하라 라는 게 여기에 들어가는 배선의 양을 어떻게 할 거냐. 배선의 양을 생각할 때 배선은 항상 방열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트레이 시공하고 덕트 시공하고 이럴 때 방열 조건이 다르니까 허용 전류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따른 어떤 대책이 나오는 건데 이유는 그거인 거죠. 여기 적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위로 가느다란 거는 적체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굵은 케이블들은 일단 폿을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케이블 트레이 원칙 아닙니까? 그걸 따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다심일 때는 여기 3코어 또는 뭐 2코어, 4코어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120스퀘어 이상이 되면 단심 폿을 해라. 120스퀘어 미만은 2단 폿을도 할 수 있다. 또 적층할 수 있다. 그런데 그 폭을 정해 놓은 거죠. 여기 케이블 트레이 또는 트렌치에 내 단면적의 한계를 정해 놓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6,000mm 제곱, 9,000mm 제곱, 12,000mm 제곱, 15,000mm 제곱 여기 폭에 대해서 이렇게 정해 놓은 거고. 자,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여기 면적을 정해 놨는데 이 면적이 얼마지? 여기 와이드에 곱하기 30이 되어 있는 게 단면적이네. 요만큼만 채우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이해하면 되는 거죠. 굵은 케이블은 1단 폿을, 굵은 케이블만 할 때 1단 폿을.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가는 케이블 120스퀘어 미만은 2단 폿을 할 수 있는데 점유 면적을 침범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답안지에 써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바닥 밀폐형은 어떻게 써요? 이게 폭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담을 수 있는 면적이 작아지겠죠. 더 이렇게 작아지겠죠. 방열이 잘 돼야 되니까 바닥이 렁으로 되어 있을 때하고 이게 바닥 밀폐형인 트렌치는 더 작아지겠죠. 그러면 여기에는 높이 25 정도 높이까지만 허용을 해주는 적층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단신 케이블은 상대적으로 좀 굵을 때 일단 폿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 500스퀘어 미만일 때는 적층 폿을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그 면적의 한계, 이런 것들이 다 단면적의 한계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해하고 쓰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암기가 아니에요. 암기를 한다면 제가 뭐를 암기하라고 했습니까? 혹시 한다면 이 30mm라는 거, 이 정도 암기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28 적용하는 거, 그 다음에 이 덕트나 트렌치나 이런 곳에는 25 적용하는 거, 여기까지도 암기가 되어 있으면 그냥 나머지는 다 해결이 되죠. 이해만 하면. 5번 문제. 네, 신재생 에너지 나왔고 모듈의 제품 아까 얘기했던 거네요. 제품 용량 설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자, 제가 여기 문제 분석에다가 뭐라고 써놨습니까? 태양광 발전 실무 문제를 준비해라. 공부를 하려면. 그리고 자주 문제가 출제되지만 뭐가? 태양광이 자주 출제가 되지만 어떤 유형이 나올지는 예상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게 적중했어요. 이번에 어떤 문제가 나올지 예상할 수가 없는 게 태양광인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에는 태양광 모듈의 제품 설치 용량 설치 상태에 대해서 기술 기준에 있는 거를 해보라 라고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봤더니 신재생 에너지에서 공고한 신재생 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봤더니 이게 신재생 에너지 센터 소장으로 이제 명이 되어 있고, 얘가 애강공 에너지관리공단, 애강공이라고 하는데 애강공의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시공 기준을 보면 다음 각호의 신재생 에너지 설치에 대한 시공 기준 별표 1에 따라라. 그래서 별표 1로 갔습니다. 별표 1로 가니까 여기에 용어 정의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용어에 대해서 한번 보고 바로 착 넘어갔더니 태양광 발전 모듈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제품, 태양광 발전 모듈의 제품, 모듈 용량, 설치 상태, 이렇게 딱 문제에 맞춰서 목차가 쫙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문제를 낸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어떠한 좋은 기술적인 요소가 있을까라고 하고 저는 몰라도 한번 들어가 보자라고 본 거죠. 봤더니
제품은 어떻게 해라? 인증받은 제품을 설치해라. 이렇게 BIPV 같은 경우에는 품질 기준에 만족해야지 된다. 그 다음에 모듈 설치 용량은 기술적인 게 있는 게 아니라 계획된 용량과 같아야 된다. 사업계획서상하고 같은 거라는 게 설계된 거하고 같은 거를 설치를 해라라는 겁니다. 근데 효율이 계속 증가하잖아요. 효율이 계속 증가하니까 이게 110% 이내까지는 가능하다라고 좀 해놓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술적인 요소가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화는 안 낼게요. 화는 안 내고 좀 실망을 했습니다. 문제에 대해서. 설치 상태, 약간 기술적인 요소가 있어요. 정남향으로 설치해야 된다. 정남향이 안 될 때는 45도 정도 이내로 해야 된다. 뭐 짱구가 아닌 이상 45도 바깥으로 막 벗어나거나, 45도 상당히 크거든요. 당연히 짱구가 아닌 이상 정남향으로 할 거고, 그 다음에 서쪽이나 동쪽으로 좀 정남향으로 못하는 경우에도 약간만 이렇게 좀 틀어서 하겠죠. 45도라는 거는 뭐 거의 다 인정해 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요. 시간도 당연히 시간도 이제 음영이 지지 않는 그런 곳에다가 설치해야 되고, 음영이 지는 곳에는 발전량이 많지 않으니까 음영이 안 지는 곳에다 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1일 5시간 이상은 햇빛이 들어오는 곳에다가 설치를 해야지 인정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는 이런 거 공부하잖아요. 모듈이 2열 이상의 경우에는 2열 이상의 경우에는 앞열에서 뒷열에 그림자가 지지 않도록 해야지 된다. 그죠? 우리는 요거 해가지고 여기에 거리를 얼마로 띄울 건지, 태양광 모듈과 두 번째 모듈 사이의 거리는 몇 메타 간격으로 해야 되는, 이런 거 설계할 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냥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바로 패스할게요. 그 다음에 6번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6번, UPS용 태양광 축전지 선정에서 요구사항과 필요조건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고 했는데, 자, UPS용 축전지예요. 그래서 이제 축전지 챕터로 좀 갖다 놨습니다. 왜냐하면 축전지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물어본 거니까. UPS다라고 하면은 이 축전지가 반드시 들어가잖아요. 그 기본 구성단을 그려놓고 하세요. 그 이 축전지에는 어떠한 요구사항이 있어야 되지? 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풀면 되는 겁니다. 요구사항에 대해서 답안을 못 받더라도. 얘는 우리 뭡니까? 이 건축전기 설비 우리 기본반에서 하는 거에서는 정확하게 요구사항이 이거다 나오지 않는데, 전원 설비, 우리 성원당에서 나온 전원 설비 이런 책에 보면 나와 있어요. 제가 답안은 그거를 좀 참조를 했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답안을 참조하지 않아도 이해하면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축전지에 축전지 계산 플로어 하면은 우리 항상 시간 t하고 전류 i를 하는 거잖아요. 축전지 하면 시간 t하고 전류 i 이렇게 해가지고 ti 곡선을 그리잖아요. 그랬을 때 축전지는 일반적인 우리 수변전 설비에 들어가는 축전지 설비는 뭐 이렇게 전류가 많이 흐르거나 적게 흐르거나 막 이럴 때가 있는데, UPS는 딱 정전이 되면 그대로 자기 용량으로 쫙 갈 거 아닙니까? 요게 좀 다른 점이다라고 했고, 그래서 이 ti 곡선을 그려놓고 이게 전류가 얼마인지 그렇게 해서 여기 암페어 아워를 구하는 거 아니에요. 암페어 아워 어떻게 구합니까? 보수율에다가 K1, I1 맞아요? 그 다음에 더하기, 혹시 변화되는 게 있다면 축전지에서 K2, I2-I1 뭐 이렇게 점점점 가가지고 우리가 암페어 아워를 구하는 거잖아요. 여기만 생각을 해도 그럼 보수율을 어떻게 하지? 뭐 이렇게 전류의 크기는 어떻지? 축전지가 이게 제대로 방전 전류를 제대로 내야지 된다. 뭐 이런 거. 이 K 계수, 시간에 따른 용량 환산 계수 아닙니까? 여기에는 들어가는 게 상당히 많잖아요. 뭐 방전 종지 전압이라든지 축전지 일단 종류, 연축전지 할 거냐, 알칼리 축전지 할 거냐, 그 다음에 또 AH형을 쓸 거냐, 뭐 그렇지 않을 거냐, 그리고 여기 축전지를 방전 종지 전압을 몇 볼트까지로 잡을 거냐, 그런 거에 따라서 이 AH가 막 변화하지 않습니까? 용량을 일부러 키워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 특성에 맞춰서 하려면 이런 것들을 보고 요구사항을 충분히 우리가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플로우를 내가 그릴 수 있었다면 여기서 방전 전류 특성은 축전지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전 전류가 연축전지가 좋으냐, 알칼리 축전지가 좋으냐, 방전 시간에 따른 결정, 이걸 이제 종지 전압까지 가는 그런 것들을 이제 따지는 건데, 방전 종지 전압도 어떠한 축전지가 좀 좋고 그렇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용량 환산 시간, 여기도 축전지의 종류나 셀수, 그 다음에 허용 최저 전압, 방전 시간, 그 다음에 축전지의 어떤 주변 온도, 이런 것들에 따라서 축전지가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한 UPS용으로 썼을 때 충분히 방전할 수 있는 그런 축전지를 선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기술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책에 있는 내용으로 보면 요구사항은 높은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
고에너지 밀도 있어야 된다. 연축전지보다는 연하고 알칼리만 한번 가볼게요. 고에너지 밀도를 갖는 거는 알칼리 축전지, 고출력 밀도를 갖는 거는 알칼리 축전지. 긴 수명을 갖는 거, 수명은 잘 관리하면 두 개 다 비슷할 것 같은데 아무튼 알칼리 축전지가 조금 더 수명도 길다라고 보겠습니다. 경제성은 연축전지가 좋다. 이런 거 했는데 이러한 요구사항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축전지 선정을 검토를 할 때는 연하고 알칼리에 대해서 검토를 할 거고, 연축전지는 견적성이 좋고 알칼리 축전지는 이러한 방전 특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도 많이 들어가고요. 에너지가 많이 에너지 밀도가 높다는 게 많이 충전이 되니까 같은 사이즈에서 전체적으로 사이즈도 좀 줄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알칼리 축전지가. 그 알칼리 축전지의 특성에는 고에너지 밀도, 고출력 밀도이기 때문에 소형화 시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충방전 특성이 상당히 좋고요. 특히 과충전 가방전에 조금 더 연축전지보다 조금 더 특성이 좋아요. 더 강해요. 연축전지의 안 좋은 단점이 뭡니까? 갑자기 많은 출력을 낼 때 이 성능이 뚝 떨어지는 게 연축전지의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자기 용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Ah인데 1A를 100시간 동안 방전하는 데는 큰 문제 없는데 100A를 1시간 동안 방전하는 데는 그 성능이 막 50% 이하로 뚝뚝 떨어집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암페어아워를 결정을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UPS형 축전지의 필요 조건에는 그럼 뭐가 있느냐? 방전 전류 필요 조건이죠. 우리 계산 플로어에도 방전 전류 선정해야 되잖아요. 충분한 방전 전류를 흘릴 수 있어야지 된다, 이렇게 표현하셔야 되고, 방전 지속 시간 또 필요 조건이 있는 거죠. 이 방전 시간 동안 계속 방전 종지 전압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방전 시간을 낼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다. 축전지 주변 온도, 너무 온도가 낮으면 축전지 방전 특성이 떨어지니까 주변 온도에 대한 특성도 고려를 해서 축전지를 선정을 해야 된다. 그럼 필요 조건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허용 최저 축전지 전압, 그다음에 보수율, 이런 것들이 필요 조건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 항목은 전원 설비에 대한 책에 나와 있는 항목이에요. 그 항목을 따서 제가 이게 좀 보충 설명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결론을 한마디 쓴다면, UPS용 축전지는 발전기하고 조합해서 정전 보상 시간을 하니까 잠깐 동안 고출력을 내고 그 다음에 또 발전기로 예비전은 공급이 되고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니까 장시간 동안 방전하는 특성보다는 단시간 고율 방전을 유리한 그런 용도로 선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써주시면 좋죠. 그래서 결론사항도 한번 한마디 써봤습니다.